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 즉 성남시의 공공이익을 줄이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준 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인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배임죄 폐지. 사실 경제계의 수건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게 지나치게 포괄적 적용 때문에 경영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만 좀 볼까요? 배임죄 폐지. 필요한 조치입니까?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남양주 기업인들의 모임인 남양주 그 동부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만나서 자주 소통을 하는데 기업인들께서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발 이 배임죄를 하루속히 폐지해달라. 이 배임죄 때문에 우리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배임죄가 미국과 영국은 없습니다. 대륙복해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 있는데 독일도 20년 전에는 이제 이 배임죄를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일본도 법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하는 게 없고요. 이 배임죄가 1953년에 제정됐으니까 7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단체 6개 단체가 계속 오랫동안 주장을 해온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꼭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배임죄 폐지로 이 기업 경영 위축을 해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 한켠에서는 경영자들이 마음대로 사익을 추구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 부분도 좀 의아해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증시가 사상 최초로 4천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재벌 위주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우리 소액 투자자, 개미들 또 대한민국의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상법을 2차례나 개정한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상법을 개정한 걸 보면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했지 않습니까? 사회 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요건도 엄격하게 하고 또 강화했고요. 두 번째로 올해 8월에는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시켰고요. 개미, 소액 투자자들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주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된 가운데 또 이제 올해 연말까지 제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들의 이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피해가 없고 대한민국의 증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임죄 폐지가 결국 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형사 책임의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2023년도 그 형사 사법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배임과 횡령으로 기소했을 때 1심에서 무죄 받은 비율이 약 6% 됩니다. 2022년도에 형사사건 전체의 1심 무죄 비율은 3% 정도 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무죄 비율이 2배나 높다는 겁니다. 1953년부터 배임죄를 계속 적용해 왔는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는 무죄로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배임죄를 없앤다고 해서 경영 총수나 그 경영진의 책임을 절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형사 책임을 폐지했을 때는 당연히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또는 행정적 제재,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가 또는 이사의 책임 소송 같은 지금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관련되는 법령을 정비해서 기업 경영 총수들이 절대로 그 사익을 편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대장동 사건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에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4년여 만에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1심에서 많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또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 당시 성남도시공사 직원들 그리고 나머지 민간업자들 이들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세게 내리기도 합니다. 성남도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졌고 또 추징금도 개인마다 다릅니다만 중심 있게 본 것은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걸 보인다. 이번에 민간업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법원은 아주 엄하게 그 죄를 질책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변호사 등 당시 공사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사항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네네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사안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판결문인데 여야의 해석은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영 변호사가 엄벌에 처해졌어요. 근데 판결문에 뭐라고 그 재판장이 명시했냐면은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기돼 있거든요. 네.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에 추징금도 이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살려 살고 나면 김만배 씨가 1,000억의 불로소득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득을 가진 사람한테 중형이 내려져야 되는데 거기는 기소한 것보다 중형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엄한 처벌을 받고 불로이득의 환수 금액이 특정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판결을 안 한다는 게 있거든요. 2심에서 다퉈봐야 된다고 재판장이 해놓은 거거든요.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조영구 재판장이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서 아예 다툴 기회조차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 수뇌부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 결정권이 유동규가 없는데도 이렇게 중형을 받을 정도로 엄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거 결정한 사람에 대한 처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해서 네네.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뇌부에 있었으니까 기소한 겁니다. 그런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고요. 이 사건의 손해를 입은 측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입니다. 네. 성남시 성남도시공사는 이 부정부패 몰수 관련된 법에 따라서 예. 이 사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대장동 관련 혐의가 면소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치적 입법으로 비춰지는 시점이 아닌가. 배임죄 폐지 주장 왜 지금일까? 폐지 주장이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온 거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추진해온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임죄가 70년이 넘었고 경제계에서는 아까도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계속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배임죄를 놔둔 상태도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네. 대전환을 바꿔보자. 예. 우리의 증시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상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또 상법을 1차, 2차 개정하는 가운데 주로 내용이 소액주주, 네.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데 중점 두다 보니까 네. 경제계에서 그럼 이번에 우리 경영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그 네. 결과를 반영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배임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 때는 대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그냥 배임죄를 없애지 않잖아요.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논의한 과정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서로 그 합의된 대체법이 있거나 대체적인 상황들이 완비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연내까지 배임죄를 무조건 없애겠다고 합니다. 공관장 143명을 갖다가 전부 다 귀국시켰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대사가 없습니다. 공관장 조현 외교부 장관 임명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40석이 지금도 공석이에요. 국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 활성화 언제나 우파가 원하는 바고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고 경제단체와 우리는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벅꾸라지들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경제형별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법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0월 말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네, 지금 네.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고 또 바로 법안 심사가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놔야 일이 되는 거지 사실 언제까지 정하지 않는다면 일이 하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에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정해서 최대한 여야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들 경제단체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간다면 속도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치할 경우에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책임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는 공공마비 현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처벌을 네.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액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층에 비해서 정보를 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정보 비대책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보가 풍부하게 있다면은 기업 경영층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예. 그걸 받아서 민사적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재벌 구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다 내놓게 합니다.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의 정보를 다 아니까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나 피해자가 기업에 정보를 요구해도 안 주니까 타법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검찰이 그럼 개입합니다. 검찰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개혁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사안을 민사 사안을 사법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사 책임 장치를 강화한다든가 예.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집단 소송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학계나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처음 나온 얘기라면 논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네.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머리를 네. 맞대고 빠른 시간 내에 깊게 논의하면 올해 연말 가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미국의 이제 증거 실질주의라고 하죠. 그 재판할 때 이제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됐건 불리한 증거가 됐든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게 밝혀지는 순간에 모든 그 책임을 그 증거를 숨긴 쪽에다 다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이게 이미 다 제도화돼 있고 네. 오랜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벌써 배임죄 논의하기 전에 이 증거 실질주의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실익이 없나 이것부터 논의해야 돼요. 만약에 증거를 숨겼을 때 예. 민사적 책임만 질 거냐 형사적 책임을 질 거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고 저것도 참고하는 제도지 이게 우리의 시스템을 무조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법 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원래 대륙법계 국가라 네. 독일이나 일본 쪽에 들어왔는데 이미 영미법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만큼 법 체계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의 대표적인 회사인 SK 에너지 솔루션 그 두 회사가 배터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 소송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합니다.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의 공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라면 우리 체계에 맞게 변형돼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자유로워지겠지만 반대로 공공이익 침해나 내부자 이익 편취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책을 촘촘히 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이 경제 형벌이 굉장히 낡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나 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개정을 요구해 왔거든요. 이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한데 굳이 형사처벌로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주주대표 소송이라든가 네. 또는 이사 책임 소송 같은 그런 민사상의 방법 또 행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또 요즘에 ESG 경영 거버넌스 네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를 도입할 때 거버넌스 부분에 명확한 점수를 더 강화하고 촘촘하게 해준다면은 그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임죄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반대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배임죄 폐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예. 에이펙 회의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서 국민들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 때문에 국장이 엉망이었지만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바꿔가지고 코스피 5천 시대 열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경제 형벌 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현대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기업 경영의 책임과 소액 주주의 보호라는 그 양 날개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